경제가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40% 마지노선을 깨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화 속 제목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국가 부도예요.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앞으로 경제 성과를 내기 위해 확장적 재정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왔죠. 이런 가운데 나라 빚을 그럼 어느 정도까지 늘려야 하는지를 두고 뜨거운 논란이 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부터 이 이야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차장. 예. 지난주에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청와대의 확대 재정 정책을 두고 홍남기 부총리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재정전략회의 핵심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을 적극적으로 확대해라. 다시 얘기해서 세금을 더 많이 풀어라. 이렇게 주문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469조인데 내년에는 슈퍼 예산, 총 500조가 처음으로 돌파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들어오는 세수보다 나가는 지출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국가 빚이 늘어나겠죠. 현재 국가 빚이 국가 채무 비율이 40% 좀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 500조 예산을 편성하면 결국 40% 돌파할 거다. 근데 지금까지 기재부는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국가 채무를 계속 조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40%가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 아까 40%를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오히려 물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국가의 채무를 더 늘리더라도 일단 세금을 더 많이 풀자 이런 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기조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기재부는 굉장히 우려를 나타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나라 곳간을 더 풀어야 된다. 문을 더 열고 더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기재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는 거잖아요. 왜 이 간극이 왜 생기는 겁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재정 같은 경우에 이제 국가가 어떤 사업에 재정 적자가 생기면 네. 예를 들어서 외국이나 국내에서 돈을 빌려와야 되죠. 네.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외국도 빌려와야 되는데 그 비율이 지금 오늘 현재 보면 38.2%입니다. 아하. 이게 이제 지금 한 660조 정도 되는 돈인데요. 우리나라가 왜 40%를 계속 이제 그걸 마지노선을 잡나 하면 우리나라는 일단 기축통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달러가 아니죠. 네. 굉장히 어떤 면에서 외적 영향이 불안합니다. IMF 사태도 뭐 경험했듯이 또 하나는 우리가 남북 관계에 변수가 있습니다. 그 남북 관계가 지금 뭐 대치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 비율을 40%대 이하로 유지를 해야 그렇죠. 맞다. 외국 같은 경우는 뭐 100%대로 유지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미국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 달러기 때문에 네. 달러 찍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여튼 역대 정권에서 항상 이 비율을 유지를 해왔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지금 내년에는 자만 1% 떨어진다고 뭐 등등 이야기 나오니까 대통령 마음은 급한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빨리 돈을 많이 풀어라. 사실 지금까지 일자리 예산 같은 경우 77조를 풀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최악의 지금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걸 관리해야 되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자기 책임으로 돌아오거든요. 네. 이 대통령님 안 됩니다. 이게 40%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근거가 뭐냐? 과학 증거가 뭐냐? 이렇게 이제 사실은 지난번에 논쟁이 있은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국가 채무 비율을 더 높여서라도 빚을 더 져서라도 재정을 풀겠다라는 게 지금 청와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40% 채무 비율에서 더 높이 60%까지 채무 비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요. 하지만 정치권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전 제1야당 대표 시절에는 이와 정반대의 발언을 했었다라면서 공세에 나섰습니다. 자, 그러면 4년 전 발언 어떤 내용이었는지 들어보시죠.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졌습니다. 새누리당 정권 8년,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나서 GDP 대비 40%, 73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 떠넘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40%대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게 깨졌다고 4년 전에 야당 대표 시절에는 맹 비난을 퍼붓잖아요. 근데 지금은 60%까지 높이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입장이 달라지면, 그러니까 네. 여야 바뀌고 그러면 사실은 입장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죠.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하는 측면이 있죠. 근데 다만
저 국가 채무 비율을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이냐 하는 저런 문제들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보수 정권이든지 진보 정권이든 모든 정권에서 그렇게 이게 뭐 불문율처럼 지켜왔던 하나의 원칙 같은 관례 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관료들이 계속 그렇게 우리나라 재정을 운영해 왔던 거죠. 네. 그런데 본인이 야당 대표 시절 할 때는 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보수 정부 거치면서 나라 빚이 굉장히 늘었다. 잘못하게 되면 이거 감당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40%가 마지노선 근거가 뭐냐. 더 늘려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비판이 가능한 거죠. 현 정부의 이제 정책들을 보시면요. 현 문재인 정권 5년 안에서는 재정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네. 건강보험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공단의 어떤 부담이 늘어나죠. 5년 동안 문제 안 생겨요. 탈원전으로 전기료 인상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5년 동안은 전기료 인상 문제가 없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게 재정 문제 다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가 채무비를 60% 늘리고 더 늘린다고 합시다. 지금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라든지 인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저 주 50일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구멍 나는 것들을 재정으로 메꾸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재정을 통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건데 그게 그렇게 해서 국가가 어떤 재정에 부담이 생겨서 채무비를 늘어나면 미래 세대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왜 또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그 어떤 나라로보다도 고령화 속도, 네. 저출산 이게 심각합니다. 네. 그러면 해가 가면 갈수록 복지 예산은 늘어나고 우리가 세금으로 걸 수 있는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러면 이 후대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국가 채무의 부담을 어떻게 지우려고 하는 건지 네. 정권은 한국당에서도- 5년이 유한이지만 대한민국은 계속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한국당에서도 이 발언 내용을 두고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맹공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경제가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 정부 당시 국가 채무 40% 선의 예산안에 대해서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그 당사자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내로남불, 현실 망각의 결정판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40% 마지노선을 깨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화 속 제목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국가 부도의 날. 국민을 속이는 사기 추경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 이거 내용 들여다보면 이 재정 효과가 전혀 예상되지 않는 경제가 살아날 리 없는 그런 내용이고요. 결국 마이너스 통장으로 나라 살림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빚은 다음 세대가 갚아야 될 빚이 되는 거다. 이 지적이고 최근에 경제 이슈에 대해서 많이 입장을 밝혀왔죠. 유승민 의원이 대통령 개인 재산이 아니다. 국가 재산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가끔 이제 경제 위기가 나올 때마다 늘 나오는 얘기가 펀드가 되게 튼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두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가 채무 비율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돈을 더 국가 채무를 질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외환 보유가 튼튼하다는 건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문 대통령이 계속 재정 적자의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경제 지표가 너무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일자리의 대부분을 어떻게 보면 세금을 쏟아부어서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지금 겨우 지켜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년 총선까지 어떻게든 지금의 지표를 좀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세금 쏟아붓는 것 말고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결국 그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결국은 국가 빚은 후대가 고스란히 지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정부가 책임감 있게 좀 생각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근에 버스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은 주 52시간을 지금 굉장히 좀 급속하게 진행하면서 나타났던 원인이고 네. 또 이 최저임금 인상 올해도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을 또 해야 돼요. 이제 2년 만에 30%를 인상을 했습니다. 이런 나라는 없다라고 지금 IMF 지금 한국 단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원인들을 지금 취하지 않고 지금 계속 이제 재정을 넣어서 뭔가 다시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올해 상반기 4월 고용률만 하더라도 실업률이 정말 20년 만에 최악의 고용률이 나왔거든요. 반대로 지금 일본은 완전 고용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네. 환율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추경 같은 경우도 보면 실제로 지금 뭐 산불이나 이런 건 한 1조 5천억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지역의 무슨 건설 뭐 이런 겁니다. 과연 이걸 해서 과연 이 경기가 살아나겠는가? 고용이 늘어나겠는가? 그렇다 한다면 굉장히 걱정스러운 측면이 많이 있는 거죠. 네. 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당
더불어민주당 대표는요, 이 야당을 향해서 빨리 국회로 돌아와서 추경안을 논의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1야당의 태업으로 4월 국회가 성과 없이 끝났고 5월 국회는 개원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안은 때가 있습니다. 늦어질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 대응에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빨리 국회에서 현안들을 처리하고 일을 하자. 지금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원론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에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자유한국당도 저 부분에 대한 부담을 느낄 가지고 있을 건데 다만 예전에 뭐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여야 대치 때 뭐 항상 나왔던 얘기지만 힘을 가진 쪽은 청와대하고 여당이기 때문에 야당한테 국회에 돌아갈 수 있는 뭔가 이제 명분을 줘야 되거든요. 출구를 터줘야 그쪽으로 이제 그 출구를 통해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야당이 들어오면서 지금 이게 일이 풀려나가는데 글쎄요. 지금 청와대와 정부 여당도 굉장한 지금 강경 기조로 달려가고 있고 어떤 출구를 터주기 위한 명분을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좀 꺼려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들이 좀 있어서 과연 이 경색 정국이 언제 풀릴지 네. 지금으로서는 좀 가늠하기 어렵네요. 자, 이런 가운데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속칭 아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청와대 여당의 목소리에 덮여서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 그런 일이 또 반복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처장. 예. 그러니까 이 아싸, 아웃사이더의 줄임말로 예. 아싸라고 요즘 쓴다고 하는데 아싸 부총리. 그러니까 이 얘기잖아요. 원래 이 홍 부총리가 취임할 때만 해도 두 사람으로 갈라져 있던 경제 투톱을 합하면서 굉장히 존재감을 드러낼 걸로 예상을 했는데 전혀 존재감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김동연 전 부총리, 그렇죠. 장하성 실장 때 얘기죠. 그때는 이제 과연 경제부총리가 경제사령탑이냐 아니면 정책실장이 사령탑이냐 그랬죠. 두고 굉장히 논쟁이 많았었는데 그 논쟁 이후에 인선을 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세우면서 원탑이다 이렇게 그렇죠. 청와대가 정리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패싱 논란이 아니라 오히려 아예 엇박자려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오히려 홍남기 부총리 주장이 다 당청에서 뒤집어지는 거죠. 그렇죠. 최근만 하더라도 추경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추경안을 당청에서 올리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겠다, 세수를 더 걷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바로 당청 주도로 축소를 그러니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계속 연장했죠. 막 이렇게 오히려 경제부총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해주는 사인이 굉장히 강한데 그렇죠. 그 사인이 오히려 거꾸로 되는 오히려 부총리 말이 그러니까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부총리가 앞으로 어떤 정책,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시장에서 먹히지 않게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결국은 당청 주도 속에서 존재감을 잃고 있다. 지금 이런 네.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의 발언 그리고 발표가 정치권 목소리에 휙휙 바뀌는 사례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경제부총리를 보면 이현재, 뭐 진념, 뭐 등등 이런 뭐 또 윤정현 이런 분들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제 경제부총리 위상이 중요한가 하면 뭔가 정치권은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권은 포퓰리스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표를 일단 받아야 되니까. 근데 경제부총리가 중심을 잡고 경제 어떤 틀을 유지를 해 나가면 나라는 괜찮아졌어요. 그렇지 않는 때는 우리가 경제가 항상 위기가 왔습니다. 네. 그걸 우리가 사실은 이제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IMF도 그렇고 금융위기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 경제 기획재정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 자존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자신들이 공무원 중에 최고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뭐 시험도 보면 재경직이 제일 성적이 좋아야 사실 기획재정부 하거든요. 네. 그만큼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어느 조직에서나 돈을 다루는 부서가 그렇죠. 최고 예산권을 있잖아요.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근데 문제는 지금 보면 모든 게 어떤 면에서 보면 경제부총리의 입김이 완전히 어떤 면에서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을 하면 그다음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어야 되는 텐데 다들 무시해버리고 정치인 출신과 청와대가 그냥 알아서 발표해버리고 아하.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경제부총리가 최근에는 뭐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고 그래요. 내부의 회의에서. 네. 근데 그게 사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제부총리가 정말 이 상황에서 어떤 주장을 해야 될지 분명히 저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에요. 지난 1기 경제팀에서 불거졌던 이 경제부총리 패싱 논란에 대해서 다시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전임 부총리도 가끔 곤혹스러웠습니다. 청와대, 참모, 여당 등에서 주요 정책을 정하고 그걸 집행하는 수준에 있어서 부총리 패싱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경제팀장으로서
좀 책임지고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몇 번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정책실장하고도 그런 식으로 협조가 이루어지고 지금 아마 그런 사례가 한두 번 반복되면은 청와대에 항의를 하고 과감히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직을 던질 각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태호 변호사님. 예. 김동연 전 부총리의 경우 청와대와 여당이 원하는 대로만 계속하면서 부총리를 좀 소외시켰다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홍남기 부총리로 바뀌면서 그런 논란이 이제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다라는 거 아니에요? 변화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논란이 없어질 거라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 없어질 거라 그런 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인데 네. 예를 들어서 저 김앤장 논란 때는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좀 패싱이라는 얘기는 있어 나름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들은 그래도 좀 한 측면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앤장 논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네. 당시 김동연 부총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장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거에 논란이 없었고. 그 논란이 없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본인이 할 수 있는 데서 얘기를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김앤장 논란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할 때 무슨 얘기 됐어요? 지금 보시면 불협화음 없는 예스맨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 전 경제부총리 정도로 그래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보다는 아무래도 청와대 위주로 더 돌아갈 것 같다. 아하. 경제부총리가 자기 목소리를 내기 힘들 거다. 아무래도 청와대 위주의 힘이 더 실릴 거다라는 그런 예측이 있었는데 지금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하. 그러니까 계속되는 경제부총리 패싱보다는 제목을 더 악화된 경제부총리 패싱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자, 이런 아싸 논란의 책임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정책 결정을 주도하려는 상황, 그런 성향이 강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10일 김수현 정책실장과 이인영 원내대표의 이 발언이 또 화제가 됐었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걸 계기로 경제도 바꿀 건 좀 바꿔야 될 것 같은 분위기도 정부 관리가 들고 있는데요. 너무 제가 그건 해줬어요. 진짜 저도 2년 정도 안쪽으로 비협리장관을 한다고 하는데 지들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지금 버스 사태가 벌어진 것도 잠깐만 틀리는 거 엄청 될 것 같은데, 돌릴 것 같은데. 네. 지금 변호사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글쎄요, 이렇게 언론에서 이런 지적들을 하면은 본인의 목소리를 좀 이제 내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때가 기억나요. 10일 날 있었던 일인데요. 이게 막 의도된 건지, 의도됐다는 얘기도 있고, 의도된 게 아니고 뭐 실수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내용은 원내대표하고 정책실장의 대화가 다 알려진 겁니다. 네. 4년 같다, 2년 같지 않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양간의 긴장감은 있을 것 같아요. 이 당정청이 긴장감이 있고,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도 결국은 자신의 목소리를 좀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 청와대나 여당에서는 또 맡고 싶은 상황이고, 어떤 그런 건전한 긴장 관계를 표시한 걸로 지금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국회는요, 경제부터 해결해야 할 이슈가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의 맥주 회동이 예정돼 있죠. 오늘 밤 8시로 알려져 있는데 이 자리가 좀 물꼬를 틀 수 있는 자리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동생이 나타나죠. 제가 민생과 정말 우리가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된다면 제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될 각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나경원 대표께서는 아마 밥 잘 사주는 누나 이인영 대표님께서 한번 그 토크 타임을 한번 제안하셔서 맥주 잘 사주는 우리 형님으로 한번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말씀하셨으니까 언제든지 격의 없이 만나고 또 말씀하신 대로 토크타임 뭐 이런 거 굉장히 좋고요. 오늘 호프타임인데 8시부터 시작이 돼요. 진짜로 이 꼬인 정국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원내 대표들끼리만 하면 뭐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나 지금 정치 외적인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 네. 어제 보십시오. 5.18 기념식 때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자유한국당을 지명하지는 않았지만 독재자의 후예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뭐 여당의 어떤 표정이나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풀겠다는 노력 자체가 없습니다. 조국 민정 속 사람이 아니라 무슨 괴물이 되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 문제의 고리를 쥐고 있는 건 결국 청와대예요. 근데 청와대가 지금 오자회담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진전이 지금 있는 안이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원내대표들이 모여봤자 무슨 이야기를 하겠냐는 거죠. 즉 이인영 원내대표한테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거죠. 3자 회담, 5자 회담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인영 원내대표가 굉장히 샌드위치가 된 지금 저는 그런 상황이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여봤자 실제로 지금 청와대와 여권 지도부가 워낙 지금의 어떤 야당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이미 총선 국면으로 가서 이미 대화보다는 뭐 거의 이제 지금 강경 국면으로 가다 보니까 이 문제가 저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